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전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의 키워드 최전선입니다. 최전선, 네, 전쟁터. 그렇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에서 열세에 놓인 우크라이나 국가 원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대통령 고문을 한국일보가 직접 만나고 왔고요. 또 입학식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신입생이 전혀 없는 초등학교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예. 그야말로 저출생, 인구 절벽의 최전선의 풍경인데요. 이거 담아왔습니다. 또 말씀하신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 현장 최전선의 현황 짚어보겠고요. 외화벌이의 최전선에 나선 북한 노동자들의 파업 뉴스도 가져왔습니다. 네, 최전선 네 가지 뉴스네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 전쟁터에선 소중한 생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었잖아요. 네. 예, 저희가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정부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기로 한 포탄의 총량은 150만 개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포탄과 지뢰가 약 120만 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최소 30만 발 이상의 포탄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주고 있다. 이걸 공식 확인한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인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고문은요.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다녀가면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러시아군 공격 강도가 세진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과 포탄 그리고 이란의 무인기를 사용하는 거는 무기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넘어간 북한 무기의 종류나 수치도 언급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포돌리아크 고문은 북한이 지금까지 구경 122, 152mm 포탄과 82, 120mm 크기 지뢰 120만 개 이상을 공급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간 북한이 100만 개 이상 포탄을 제공했다 이런 언급은 우크라이나, 미국에서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종류와 수치를 더 구체화한 설명은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그 포탄을 얼마나 쏜답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요. 러시아는 매일 12,000발에서 13,000발의 포탄을 쏜다고 하니까요. 이 단순 계산에도 한 100일 정도 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전달된다는 정황적 증거는 뭐죠? 예, 이 고문에 따르면요. 북한 선박이 러시아에 어떤 그 특정 짐을 내리면 러시아 기차가 이 짐을 싣고 곧장 전장으로 향한다고 해요. 아하. 이 기차가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러시아군의 적대 행위가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병 사격 횟수가 증가한다는 네. 거죠. 지금 전쟁 상황은 어때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아우디우카를 점령했잖아요. 중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근래에 고전하고 있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도 최전선에는 중대한 변화는 없다. 우리도 전술적으로 방어를 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열세잖아요. 아무래도 정면 승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절대 수량이 아니라 얼마나 정밀하게 공격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러시아군의 후방지대 물류를 파괴하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고정밀 무기를 찾는다면 우리도 상황을 뒤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최전선 인구 절벽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님 2017년생이 학교에 올해 가는데요. 이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76곳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최근에 그 뉴스 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이 저출생의 여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40만 명 선이었는데 2017년에는 갑자기 5만 명이 뚝 떨어진 35만 명으로 주저앉았어요. 그해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올해
신입생 0명이라는 공포가 이 닥쳤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들이 아주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천 계양초등학교 상야 분교장에 가봤는데요. 이번에 입학할 1학년이 없다고 해요. 또 마침 이곳에 있던 그 63세 이중택 씨가 바로 이 학교 졸업생이었는데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뭐 두메 산골도 아니고 인천이면 인천광역시, 이 서울에서도 멀지 않은 곳인데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 씨의 회고를 들어보니까요. 이 분교는 1960년에 개교해서 한때 학생 수가 100명이 넘은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전 학년의 학생은요. 작년보다도 2명 줄어든 7명이 전부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시작이고 매년 신입생이 눈에 띄게 줄 거라는 점입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줄어들면 빈 교실은 어떻게 하고 또 교사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네, 학생이 줄어드니 교사들의 거취도 막막해집니다. 그러면 강제로 학교를 옮겨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하처가 여기 하처가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하처가가 무슨 뜻이에요? 예, 하처가는 어디로 가는 것이든 다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하는 곳으로 못 가면 다른 지역 발령에도 동의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교생이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선 이 복식 학급,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학년을 같은 교실에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 또 교사가 전단지를 돌리는 풍경까지 연출이 됩니다. 전단지를 어디다 돌려요? 경북의 한 초등학교 이야기인데요. 학생을 유치하려고 교사들이 마치 영업사원이라도 된 것처럼 전단지를 돌린다는 거예요. 하하. 어디로 가냐면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아파트 단지, 심지어는 지역 축제에까지 찾아가서요. 초등학생 부모가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 교사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재학생 부모님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대요. 예. 아이 학교가 아무래도 폐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모님들끼리 사비를 모아서 멀리 사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사설 스쿨버스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큰일이네요. 다음 세 번째 최전선 의료 현장이죠. 그렇습니다. 의료 현장의 최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놨었고 또 최후 통첩까지 보냈는데요. 이날 기준으로 565명의 전공의가 복귀를 했지만 이건 미미한 수준이고요. 여전히 70%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의대 교수들과 전임의 그리고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와 공중보건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지금 길어져서 큰일이네요. 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12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네. 예, 정부가 추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행정 조치나 수사기관 고발 같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돼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도 현장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점검을 해보니까요. 전공의 33명 중에 23명이 사직서를 낸 강릉 아산병원에서는 8명가량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또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에서는 일부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도 진료과 사정에 따라서 병원에 나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지역 전공의들은 어때요? 11개 수련병원 소속의 전공의 540명 중에 84.6%가 사직서를 낸 인천에서는요. 인턴 3명을 제외하면 복귀 움직임은 아예 없고요. 대전 지역 5개 주요 대학 종합병원 전공의 506명 중에 84.3%가 사직서를 낸 그곳인데요. 이 가운데서 근무지를 이탈한 352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는 단 1명뿐입니다. 그 빈자리를 지금 누가 지킨다고요? 그 의대 교수와 전임의가 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떠안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응급의학과 교수는요. 매일 14시간을 전력 투구하느라 너무 지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수술 동의서 받기, 그리고 소변줄 꼽기, 서류 쓰기 같은 보통 전공의들이 했던 각종 업무까지 다 전임의들이나 교수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남은 의료진들의 과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뭐 식사할 시간도 없겠어요. 이 교수는요. 도시락 한 끼라도 때우면 다행이다 이렇게 토로를 하면서 퇴근길에 전철에서 쪽잠을 자는데 매번 역을 지나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 책임감만 아니면 진작에 그만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인천 대학병원 내과에 근무 중인 다른 교수도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 역시 임계점을 넘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요 오전 8시 전에 출근을 해서 종일 진료하고 또 밤 당직까지 서고 나면 그래도 밀린 업무가 끝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튿날 오후 5시가 돼서야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의대 교수 5명을 접촉했는데 당직 교수 전부 36시간 수면을 못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강경 기조죠? 그렇습니다. 어제 1일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했고요.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 이런 혐의였습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3.1절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처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최전선 북한 노동자라고요? 그렇습니다. 외화벌이의 최전선에 나선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 뿔이 났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동북 지역의 지린성 허룽시 난핑 지역에 건설된 변경 경제 합작구에 저희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변경 경제 합작국? 그렇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예. 예, 아무래도 쉬쉬하고 있거든요. 음, 여기는 2016년에 마련한 합작구인데요.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특수 지역입니다. 면적은 최소 4.27km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저희 특파원이 이곳에 들어가자 삼엄한 경비를 느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왜 지금 뿔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음, 접경 지역에 있는 여러 공장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4년간 북한 국경 열리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라 이렇게 임금 지급을 미뤄왔다고 해요. 아하. 하지만 최근에 북한으로 돌아간 일부 노동자가 정작 임금을 받지 못했고요. 이 사실이 중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도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태업과 파업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당국도 지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나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대북 무역업에 종사해온 A 씨는요. 최근 주 선양 북한 총영사관 측이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 중인 공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노동자들 몇 명이나 된답니까? 중국에는 최대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제조 공장과 식당 등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옌지, 훈춘, 허룽 이런 곳에 북중 접경 지역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참. 여기까지 할까요? 뉴스 큐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